스노보드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올림픽 3연패. 전 세계가 그녀의 세 번째 금메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밀라노의 눈밭 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연패의 꿈을 산산조각 낸 건 고작 17살이 한국 소녀였죠. 게다가 이 소녀는 경기 도중 2번이나 처참하게 추락했습니다. 위료진이 슬로프 안으로 뛰어들었고 전광판에는 기권 표시까지 떴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고개를 돌린 바로 그 순간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출발점에 선 소녀가 해낸 일은 전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90점을 넘기는 완벽한 연기. 한국 스노보드 역사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감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3연패가 무산된 챔피언이 눈물 흘리는 소녀에게 달려가 껴안으며 속삭인 한마디. 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9년 전 뉴질랜드의 어느 스키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살 꼬마와 세계 챔피언의 운명적인 첫 만남, 그리고 두 가족이 나눈 놀라운 우정. 지금부터 그 누구도 몰랐던 감동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82년 22살이 한국 청년 김종진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품에는 작은 가방 하나와 영어 사전 한 권뿐이었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에 첫 발을 디딘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밤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민 초기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영어가 서툴러 무시당하는 일도 허다했고 고된 노동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종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자존심 하나가 그를 버티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4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을 때 김종진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올림픽 2연패 챔피언의 아버지로서였죠. 22살의 빈손으로 미국 땅을 밟은 한국 청년이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를 키워낸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김종진의 딸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전설이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7살이 나이로 종목 최연소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22년 베이징에서도 정상을 지키며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 스노보드 팬들은 그녀를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한국과 미국 양쪽 모두에서 큰 자부심의 원천이었죠.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선수가 세계 정상에 섰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깊은 자긍심을 느꼈고 미국에서도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의 성공 신화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전설적인 챔피언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2017년 여름 남반구의 뉴질랜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뉴질랜드는 한겨울이라 눈이 풍성했고 전 세계의 스노보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몰려들던 시기였습니다. 북반구가 여름인 7, 8월, 남반구는 겨울이기 때문에 눈을 찾아 지구 반대편으로 원정을 떠나는 것은 스노보드 선수들 사이에서 오래된 관행이었죠. 김종진은 딸과 함께 이듬해 열릴 평창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하프파이프에서 구슬땀을 흘리던 나날이었습니다. 올림픽까지 약 반년여가 남은 시점이었기에 훈련의 강도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훈련을 마친 딸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한국에서 온 아이가 있는데 엄청 어려 보인다고, 혼자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외로워 보인다고요. 김종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작은 아이가 슬로프 한편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8, 9살이나 됐을까 싶은 꼬마였는데 한국인 코치와 함께 온 것 같았지만 가족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서 부모도 없이 홀로 훈련을 온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에 이 꼬마는 눈 덮인 산꼭대기에서 보드 하나를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챔피언은 주저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말이 서툴었지만 어떻게든 말을 걸었죠. 안녕, 이름이 뭐야? 꼬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바로 그 선수가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니까요. 수줍은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최가온이요. 챔피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온아, 예쁜 이름이다.
나랑 사진 찍을래? 꼬마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죠. 그날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 옆에 나란히 선 9살짜리 꼬마. 챔피언의 허리춤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키. 헬멧 아래로 삐져나온 머리카락.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는 얼굴. 그 아이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거렸는지 모릅니다. 마치 평생 간직할 보물을 얻은 것처럼 온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죠. 김종진은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솔직히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9년 뒤 자기 딸의 올림픽 3연패를 막고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줄은요.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법입니다. 그날 챔피언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외로운 꼬마에게 다가가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길을 하나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타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하게 꼬여갈 것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돌아온 뒤 김종진은 가온이라는 이름을 잠시 잊고 지냈습니다. 딸의 평창 올림픽 준비가 코앞으로 다가온 터라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 일정을 관리하고 딸의 멘탈을 다잡아주고 장비 점검에 영양 관리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앞두고 아버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수년간 쏟아부은 노력이 단 한 번이 경기로 결실을 맺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니 그 압박감은 선수 본인 못지않게 아버지에게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낯익은 국가번호가 찍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락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만났던 최가온의 아버지 최인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용기를 낸 것 같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재능은 보이는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는,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아버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김종진은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똑같은 심정으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었죠. 딸이 4살 때 처음 스노보드를 태운 날을 김종진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용 보드를 구했다가 슬로프에 세워놓았는데 이 어린 것이 무서움도 모르고 신나게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첫날부터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넘어져도 깔깔대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능이 눈에 보였습니다. 7살 때부터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기 시작했고 김종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꿈을 끝까지 밀어주겠다고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때부터가 진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까지 편도 523km, 왕복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주 오갔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딸이 뒷좌석에서 자는 동안 쉬지 않고 운전했고 도착하면 바로 훈련에 돌입했죠. 해가 지면 다시 10시간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수천 킬로미터를 차로 달리는 생활이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안정된 수입이 끊기자 가게는 빠듯해졌고 아내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었죠. 주변에서는 한결같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스노보드 같은 비인기 종목으로 뭘 하겠느냐고, 차라리 공부를 시키라고요. 특히 한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를 만들어야지 스키장에서 뭘 하냐는 핀잔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김종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젊은 시절 품었던 것과 같은 불꽃을 보았으니까요. 최인영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가혹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는 제대로 된 하프파이프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훈련에는 한계가 뚜렷했고 실력을 끌어올리려면 해외 전지훈련을 반복해야만 했죠.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코치 비용, 장비 교체까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번 해외 전지훈련을 다녀오면 수천만 원이 들었고 그런 훈련을 1년에 서너 차례 반복해야 했으니 일반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시선은 더 따가웠습니다. 여자아이한테 무슨 스노보드냐는 말을 셀 수 없이 들어야 했고 정부나 체육단체의 지원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비인기 종목, 그것도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낸 적이 없는 종목에 돈을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이 늘 돌아오는 대답이었죠. 두 아버지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한 명은 이민자로서 낯선 땅에서, 다른 한 명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딸의 꿈을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김종진은 자신이 수십 년간 체득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훈련 방법부터 멘탈 관리, 대회 준비 요령, 부상 예방법까지 대양을 사이에 두고 같은 꿈을 향해 달리는 두 아버지의 우정이 시작된 것이었죠. 전화 통화가 1시간, 2시간씩 이어지는 날도 있었고 새벽에 급하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스노보드라는 공통분모 이상의 무엇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종진이 가장 강조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본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라는 것이었죠. 화려한 고난도 기술은 나중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어린 선수들은 당장 눈에 띄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기본기 없이 쌓아 올린 실력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는 것이 수십 년간 딸을 키우며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착지의 각도, 무릎의 굽힘, 무게중심의 이동,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수천 번 반복해서 몸에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인영은 그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될지 그때는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2018년 2월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김종진의 딸은 17살이 나이로 하프파이프 결선에 올랐고 압도적인 연기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죠. 종목 최연소 올림픽 챔피언이라는 기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광경을 김종진은 뜨거운 눈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자신이 선택한 나라, 그 두 개의 깃발 아래에서 딸이 세계의 정상에 선 것이었으니까요. 22살의 빈손으로 미국에 건너온 청년이 4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낸 끝에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가온이는 10살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그 경기를 지켜보던 가온이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최인영이 김종진에게 전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가온이가 경기를 보고 나서 밥도 안 먹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자기도 저렇게 되고 싶다면서요. 10살짜리 아이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연기를 보고 펑펑 울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저 자리에 서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김종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시키세요. 언젠가 우리 딸 상대로 붙을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그저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는 법입니다. 2020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죠. 국경이 닫히고 하늘길이 끊기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스포츠 세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이 연기되고 각종 대회가 줄줄이 취소되었으며 선수들은 훈련할 곳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죠. 전 세계의 운동선수들이 한순간에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체육관은 문을 닫았고 경기장은 텅 비었으며 국제대회 일정표는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최인영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가온이가 일본에서 훈련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입국 자체가 막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국경을 걸어 잠근 상태였거든요. 한국에는 마땅한 하프파이프 시설이 없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1년을 통째로 날릴 판이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치명적입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 선수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12살이라는 나이는 신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인데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다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온이의 동기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어떻게든 훈련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시설이 없는 한국의 가온이만 발이 묶인 상황이었습니다. 김종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딸 역시 훈련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었지만 미국 내에서는 그나마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죠. 미국의 일부 스키 리조트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건 어떨까? 당시 미국은 입국이 가능했거든요. 김종진은 즉시 최인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최인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선택지였을 겁니다. 비용 문제, 언어 장벽,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 1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대양을 건너야 한다는 것은 보통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와중에 해외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종진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딸의 코치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엘리트 훈련팀이 있는 스키장에서 가온이를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숙소도 알아봐주겠다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진에게 가온이는 단순한 남의 집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꿈을 향해 달리는 동지의 딸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김종진은 코치를 찾아갔습니다. 가온이의 훈련 영상을 보여주었죠. 12살 꼬마가 하프파이프에서 날아오르는 모습이 담긴 화면이었습니다. 코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아이가 12살이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영상 속 가온이의 동작은 12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공중에서의 자세, 회전의 속도, 착지의 안정감까지. 잠시 영상을 더 들여다보던 코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급반 거칠 필요 없어요. 바로 엘리트 팀으로 데려오세요. 세계 최고의 코치가 단번에 알아본 재능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가온이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전염병이 만들어낸 위기가 역설적으로 이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시기에 일본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더라면 가온이는 아시아권에서 평범한 훈련을 이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닫힌 문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이 열렸고 그 문 너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가온이가 미국 스키장에 도착한 첫날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하프파이프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 안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믿을 수 없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올림픽 챔피언도 있었죠. 12살 한국 소녀가 느꼈을 설렘과 두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동경하던 선수와 같은 슬로프에서 같은 코치의 지도 아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훈련하게 된 것이니까요. 뉴질랜드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것만으로도 떨렸던 아이가 이제는 그 선수의 바로 옆에서 함께 땀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챔피언은 가온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만났던 8살 꼬마가 어느새 제법 위젓해진 12살 소녀가 되어 나타난 것이었죠. 하지만 반가움 속에서도 김종진은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자기 딸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 스쳐 지나간 겁니다. 물론 그 생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직 꼬마였으니까요. 하지만 코치가 가온이의 재능을 극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긴장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훈련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처음 본 날, 김종진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12살 가온이가 하프파이프 위에서 비상하는 모습이 어린 시절 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작은 체구, 두려움을 모르는 눈빛, 착지 후 환하게 피어나는 미소까지. 마치 딸의 어린 시절을 다시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챔피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온이를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마치 거울 속에서 과거의 자신과 자기 가족을 보는 것 같다고요. 가온이의 아버지도 모든 것을 바쳐서 딸을 밀어주는 모습이 꼭 우리 집 같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최인영은 딸을 위해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미국까지 따라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오직 딸의 꿈 하나만을 보고 버티고 있었죠. 20년 전 김종진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아버지의 여정은 시대도 나라도 달랐지만 그 본질만큼은 똑같았습니다. 딸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대양을 사이에 둔 두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버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딸이 동경과 우정으로 이어진 그 아름다운 관계가 언젠가는 차가운 점수판 앞에서 승자와 패자로 갈라서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스포츠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아무리 따뜻한 우정을 나누더라도 경기장 위에서는 오직 승자만이 역사에 남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미국 아스펜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스노보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무대였죠. 이 대회는 스노보드계에서 올림픽 다음으로 어쩌면 올림픽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이곳 아스펜에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집결하여 자존심을 건 승부를 펼치죠. 가온이에게는 프로 무대 생애 첫 출전이었습니다. 김종진은 솔직히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한들 14살짜리 소녀가 세계 정상급 선수들 사이에서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경험의 차이는 재능만으로 메울 수 없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대회장의 분위기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프파이프 위에서 날아오르는 선수들의 기술은 하나같이 경이로웠고 관중석은 열기로 가득했죠. 가온이는 출전 선수 중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체구도 작았고 경험도 일천했습니다. 대회장의 규모와 관중의 함성에 압도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죠. 누가 보더라도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온이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년간 갈고 닦아온 기본기,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연마한 기술이 이 작은 몸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김종진이 강조했던 기본기의 힘이 바로 이런 순간에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전 세계 스노보드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온이가 우승한 겁니다. 프로 데뷔 첫 무대에서 금메달을요. 경험 많은 선배 선수들을 모조리 제치고 정상에 올라선 14살 한국 소녀. 관중석이 술렁였고 해설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냐는 질문이 쏟아졌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온이가 깬 기록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챔피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챔피언이 14살 9달에 세운 여자 하프파이프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가온이가 14살 2달의 나이로 갈아치운 것이었습니다. 7개월이나 앞당긴 셈이죠. 스노보드 역사에 새로운 이름이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소녀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역사를 다시 쓴 것입니다. 김종진은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온이의 성장이 한없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그 성장이 곧 자기 딸을 향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눌렀으니까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는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챔피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본 김종진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꼬마가 아니다. 거의 1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해내고 있다. 마치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기분이다. 스노보드의 미래는 좋은 손에 맡겨졌다. 자기 기록을 깬 후배를 질투하는 대신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기록을 깬 상대에게 냉담하거나 견제를 보내기 마련인데 챔피언은 달랐습니다. 후배의 성장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기는 그 넓은 마음이야말로 챔피언다운 면모였죠. 하지만 김종진은 아버지로서의 복잡한 감정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가온이가 이 속도로 성장한다면 머지않아 딸의 진짜 라이벌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것 같다는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죠. 실제로 가온이의 성장 곡선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2023년 시즌에만 다수의 국제대회에서 정상에 올랐고 세계 랭킹은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스노보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차세대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죠.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가온이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시리즈에서 3번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눈부신 성적을 거두었죠. 더 이상 신예라는 수식어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온이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스노보드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고 전 세계 스포츠 매체들은 앞다투어 이 17살 한국 소녀의 이름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노보드라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가온이는 하루아침에 국민적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챔피언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부상과 싸우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죠. 특히 어깨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전성기의 기량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25이라는 나이는 스노보드 선수로서 결코 젊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프파이프는 극도의 신체 능력과 순발력을 요구하는 종목이라 나이가 들수록 불리해지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었죠. 하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챔피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향한 집념이 그녀를 다시 슬로프 위에 세웠으니까요. 의사가 수술을 권유해도 주변이 은퇴를 조심스럽게 꺼내도 챔피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마침내 모든 이야기가 수렴하는 그 무대가 찾아왔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챔피언에게는 역사를 완성할 마지막 기회였고 가온이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생애 첫 올림픽이었습니다. 9년 전 뉴질랜드의 작은 스키장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과연 역사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그 답은 오직 눈 위에서만 결정될 터였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김종진은 가온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가족의 분위기는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죠. 최인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적이 되는 거네요. 김종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기장에서만 그렇죠. 내려오면 여전히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아버지 모두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꿈을 향해 함께 달려온 두 가족이 이제는 그 꿈을 놓고 맞서야 한다는 것을요.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두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꺼낼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챔피언이 가온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김종진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 물어보니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했다고요.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그리고 내일은 서로 최선을 다하자고요. 경쟁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선수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김종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쟁자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는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그 경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밤이었습니다. 밀라노의 겨울밤은 한없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온이가 이 무대에 서기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입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스노보드는 존재감조차 희미한 종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하프파이프 시설 하나 없는 나라에서 올림픽 메달을 꿈꾸는 것은 황당한 소리로 들릴 법했죠. 동계 스포츠 강국이라 불리는 유럽이나 북미의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최고급 시설에서 훈련받으며 자라지만 한국의 스노보드 꿈나무들에게 그런 환경은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눈이 오는 기간도 짧고 산의 규모도 알프스나 로키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며 스노보드 전문 코치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온이의 아버지 최인영이 겪은 고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 훈련할 곳이 없으니 매번 해외로 나가야 했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가족 전체가 희생해야 했죠. 대한체육회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비인기 종목이라는 꼬리표는 언제나 따라다녔습니다. 스폰서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스노보드 선수에게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최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재능을 믿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믿었으니까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저축을 모두 털어 훈련 비용에 쏟아부었습니다. 아내도 직장을 다니며 가게를 지탱했죠. 온 가족이 합심하여 가온이의 꿈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스노보드의 성장 과정 자체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사람으로 채우고 시설이 없으면 해외로 나가서라도 배워오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집념.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업도 그랬으며 한류 문화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끝내 세계의 정상에 서는 것이 한국이 반복해온 패턴이었죠. 가온이가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훈련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 간절함과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김종진이 최인영에게 전해준 조언, 기본기를 완벽하게 만들라는 그 한마디는 단순한 기술적 조언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근성과 정밀함을 스노보드라는 종목에 녹여낸 것이었죠. 화려한 기술보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먼저 세우라는 가르침. 최인영은 그 철학을 가온이의 훈련 전반에 녹여냈고 그 결과 가온이는 어떤 악조건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기본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화려한 기술을 뽐내며 주목받을 때 가온이는 묵묵히 같은 동작을 수백 번씩 반복하며 기초를 다져갔습니다. 가온이의 훈련 스타일은 다른 선수들과 확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화려한 고난도 기술을 먼저 시도하기보다 하나의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며 몸에 완전히 새기는 방식이었죠. 착지할 때 발목의 각도, 무릎이 구부러지는 정도, 상체와 하체의 균형까지 밀리미터 단위로 조절하며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코치도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기에 집착하는 선수는 처음 본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김종진이 수십 년간 체득하고 최인영이 가슴에 새긴 그리고 가온이가 몸으로 실현한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이 결실을 맺는 날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예선날이 밝았습니다.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의 하프파이프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정상급 선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예선 결과는 챔피언의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1위로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았죠. 반면 가온이는 6위에 머물렀습니다. 결선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챔피언과의 격차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성적이었습니다. 김종진은 솔직히 안도했다고 합니다. 가온이가 분명 뛰어난 선수이지만 올림픽이라는 무대의 경험치에서 오는 차이는 쉽게 넘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결선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챔피언이 아버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한 표정이었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잘할 수 있겠죠?
25살이 딸이 9살 때처럼 물었습니다. 두 번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전설적인 챔피언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아이였던 겁니다. 김종진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2번이나 해냈잖아. 3번째라고 못할 이유가 없어. 그때 김종진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딸이 역사를 쓸 거라고요. 그런데 인생은, 스포츠는 예상대로 흘러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결선 당일이 밝았습니다.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의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프파이프 경기에서 눈은 까다로운 변수입니다. 시야를 가리고 슬로프의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착지의 정밀도를 크게 떨어뜨리죠. 눈이 쌓이면 보드와 슬로프 사이의 마찰이 달라지고 공중에서 내려다볼 때 착지 지점을 가늠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12명의 결선 진출자들이 출발점에 줄지어 섰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선이 이 작은 눈밭 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의 경기는 스노보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터였습니다. 결선의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3번이 시기 중 가장 높은 점수 하나로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단 한 번만 완벽하게 해내면 되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2번은 실패해도 마지막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김종진은 수십 년간 이 세계에 몸담으며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악천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1차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챔피언이 먼저 하프파이프에 들어섰죠. 부상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하프파이프의 벽을 타고 높이 솟아올라 공중에서 회전하고 정확하게 착지하는 모습은 수천 번의 반복 훈련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88점, 높은 점수로 단숨에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고 김종진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연패가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가온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김종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가온이가 하프파이프 안으로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점프는 깔끔했습니다. 높이도 충분했고 회전도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점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보드가 하프파이프의 가장자리, 립이라 불리는 날카로운 경계선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눈이 쌓여 립의 위치가 평소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찰나의 오차가 치명적 결과를 낳았죠. 가온이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통제를 벗어난 몸이 허공에서 한 바퀴 돌더니 그대로 얼음처럼 단단한 슬로프 위로 떨어졌습니다. 경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죠. 가온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위료진이 슬로프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김종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옆에 있던 챔피언도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몇 분의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온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위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슬로프 밖으로 나왔는데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왼손에는 검은색 보호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1차 시기 점수는 10점, 12명 중 10이라는 처참한 성적이었습니다. 첫 올림픽 결선에서 맞이한 악몽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2차 시기를 앞두고 전광판에 충격적인 표시가 떴습니다. 가온이의 이름 옆에 세 글자가 나타난 것이었죠. 기권을 뜻하는 표시였습니다. 경기장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부상을 입은 선수가 무리하면 선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17이니 다음 올림픽도 있고 무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종진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오래 준비해온 생애 첫 올림픽이 부상으로 끝나다니요. 그 아이의 아버지 최인영의 심정이 어떨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온이가 기권하면 딸의 3연패가 거의 확실해지니까요. 아버지로서 당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광판에 기권 표시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가온이가 다시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요. 왼손에 보호대를 매만지며 이를 악물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챔피언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쳤어. 저러다 진짜 크게 다쳐. 김종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온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려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7살 때부터 꿈꿔온 올림픽이었으니까요. 2차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온이가 다시 하프파이프로 뛰어들었죠. 첫 번째 점프 후 착지하는 순간 또다시 몸이 흔들리더니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추락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관중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죠.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 연속 추락한 선수가 올림픽 결선에서 역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2차 시기까지 마치고 순위판을 확인하니 챔피언이 88점으로 1위, 가온이는 10점으로 11위. 사실상 경기는 결판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지막 3차 시기가 남아 있었지만 두 번이나 처참하게 넘어진 선수가 갑자기 80점이 넘는 연기를 펼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두 번이 추락이 남긴 정신적 충격도 엄청났을 테니까요. 김종진은 딸의 3연패를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남은 것은 챔피언이 역사적인 세 번째 금메달을 확정짓는 순간뿐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온이가 또다시 출발점에 섰습니다. 세 번째로요. 절뚝거리면서 왼손에 보호대를 감은 채로요. 김종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포기를 모르는 걸까? 무모한 건가? 아니면 대단한 건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가온이는 출발점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 가지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너는 가야 해. 7살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눈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12명이 결선 진출자 중 1차 시기에서 제대로 연기를 마친 선수가 5명뿐이었을 정도로 악조건이었습니다. 가온이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했습니다. 부상, 날씨, 그리고 두 번이 추락으로 무너진 멘탈까지. 하지만 역설적으로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이 17살 소녀에게 이상한 자유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더 내려갈 곳이 없었죠. 남은 것은 올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온이가 출발했습니다. 하프파이프 안으로 작은 몸이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김종진은 숨조차 쉬지 못하며 바라봤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첫 번째 점프, 450도 회전. 깔끔하게 착지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점프, 720도 회전. 공중에서 몸이 우아하게 돌았고 착지 순간 무릎이 정확하게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내려왔습니다.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두 번이나 넘어졌던 선수가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다들 자기 눈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점프. 가온이의 몸이 하프파이프의 벽을 타고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공중에서 회전하는 자세가 교과서처럼 정확했죠. 착지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번째 점프. 역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점프. 가온이는 무리한 고난도 기술 대신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기술들로 구성을 짰습니다. 화려함보다 안정감을 택한 것이었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김종진이 최인영에게 전해준 기본기를 완벽하게 만들라는 그 가르침이 이 순간 빛을 발한 겁니다. 수년간 수천 번을 반복하며 몸에 새겨넣은 기초 동작들이 부상과 공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방패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서 가온이는 모든 점프를 완벽하게 착지해냈습니다. 연기가 끝났습니다. 가온이가 슬로프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점수판을 바라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경기장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광판에 점수가 떴습니다. 90.25. 결선 진출자 중 유일한 90점대였습니다. 단숨에 1위로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와 비명이 터져 나왔고 해설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갈라졌습니다. 두 번이나 추락했던 선수가 부상을 안고 악천후 속에서 마지막 한 번이 기회로 1위에 올라서다니.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가온이가 무너지듯 눈 위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죠. 두 번이 추락과 부상을 딛고 마지막 단 한 번이 기회에 모든 것을 걸었던 17살 소녀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간의 훈련, 아버지의 희생, 온 가족의 헌신, 그 모든 것이 이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챔피언의 3차 시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90.25를 넘기면 챔피언이 역전하는 것이었습니다. 3연패의 꿈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챔피언이 출발점에 섰습니다. 김종진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버지로서 딸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챔피언이 하프파이프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점프는 성공이었습니다. 높이도 충분했고 회전도 깔끔했죠. 두 번째도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관중석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챔피언이 역전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점프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중에서 1080도를 회전하는 챔피언의 시그니처 기술이었죠. 수천 번 성공시켜온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공중에서 회전하는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부상을 안고 있던 어깨가 순간적으로 기능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눈이 시야를 가린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경기장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챔피언의 3연패는 무산되었고 가온이가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한국 스노보드 역사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17살 소녀가 세계 정상에 선 것이었습니다. 하프파이프 시설 하나 변변치 않던 나라에서 해외 원정 훈련으로 실력을 키우고 2번이 추락을 이겨내고 일어선 소녀가 만들어낸 역사였습니다. 김종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고요. 딸의 3연패가 무산된 아버지의 심정과 자신이 돌봐온 한국 소녀가 올림픽 챔피언이 된 기쁨이 뒤엉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아버지로서 한국의 소녀가 금메달을 딴 것이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메달이 자기 딸의 꿈을 무너뜨린 것이기도 했으니 그 복잡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그때 챔피언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온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눈 위에 엎드려 울고 있는 가온이에게로요. 챔피언이 달려갔습니다. 가온이를 일으켜 세우더니 꼭 껴안았습니다. 가온이가 그 품 안에서 언니를 연발하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챔피언은 가온이의 등을 토닥이며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축하해 가온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역사적인 3연패가 무산된 직후였습니다. 평범한 선수라면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을 쏟았을 겁니다. 자기를 꺾은 상대에게 다가가 축하를 건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챔피언은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꺾은 후배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요.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승패를 넘어선 두 선수의 포옹은 그날의 어떤 기술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메달을 건 가온이, 은메달을 건 챔피언, 동메달을 건 일본 선수가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그때 챔피언이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가온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환하게 웃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라, 대단하지 않느냐는 것처럼요. 자신은 은메달이었지만 금메달을 딴 후배를 온 세상에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고 그 장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 한 장에서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읽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챔피언이 말했습니다. 이것도 스포츠의 일부라고, 가온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길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아온 아이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걸 보니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구나 싶어서 감사하다고요. 김종진은 그 인터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딸이 금메달을 놓쳐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금메달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승리보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딸이 온 세상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가온이의 인터뷰도 전 세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요? 가온이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어디 하나 부러진 줄 알았다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여기서 그만해야 하나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할 수 있어. 너는 가야 해. 이건 7살 때부터 꿈꿔온 올림픽이잖아.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해보자고 이를 악물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세계의 스포츠 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17살 소녀가 2번이 추락 앞에서 포기 대신 다시 일어섬을 선택한 것. 그것은 단순한 운동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위주의 힘이 어디까지 뻗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죠. 이 결과가 한국에 가져다준 의미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기록도 대단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계 스포츠에서도 세계의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온몸으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하프파이프 시설 하나 변변치 않던 나라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스포츠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이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종진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9년 전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17살 챔피언 옆에 나란히 선 9살 꼬마. 그 작은 아이가 오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한국 스노보드 역사를 새로 쓴 주인공으로요. 사진 속 꼬마의 반짝이던 눈빛이 9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의 눈물과 겹쳐 보였습니다. 스포츠가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유산은 금메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경쟁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 챔피언이 가온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온이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손을 내밀고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자라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해줄 것입니다. 9년 전 뉴질랜드의 어느 스키장에서 챔피언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외로운 꼬마에게 건넨 한마디 인사,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한 나라의 스포츠 역사를 바꿨습니다. 두 아버지가 대양을 사이에 두고 나눈 우정, 그 우정 속에서 전해진단 하나의 조언이 올림픽 금메달로 꼽히었습니다. 두 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선 17살 소녀의 눈물이 전 세계를 울렸고 3연패가 무산된 챔피언의 포옹이 승패를 넘어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것이 밀라노의 눈밭 위에서 벌어진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시작은 9살 꼬마에게 건넨 안녕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